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특단의 대책, 파격 대책들이 쏟아지긴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저출산 대책, 지금껏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걸까요? 다시 아기 울음소리를 되찾기 위한 방법,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종화 심리상담연구소의 백종화 소장,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훈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8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가 되겠죠. 이게요, 8년 만에 반토막 수준이 더 부끄러운 게 18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이 결과를 얻어든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면 저희가 0.7명대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비유하고 싶은데요. 네. 자동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낮아지는 걸 막는 브레이크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를 막은 적이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건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런 상상만 하고 정책을 펼쳤지만 브레이크 기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 출산 정책이 수치만 맞췄어요. 수치를 올리는데 출산율의 수치를 올리는데 맞췄지 출산의 대상인 분들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예를 들어 의식구조는 어떤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출산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라이프 패턴은 어떤지,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서 또 남녀의 차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타겟을 정해놓고 계층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도움을 주어졌을 적에 출산율을 높이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책이 펼쳐졌어야 되는데 급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낚시를 던지는 것처럼 물면 좋고 안 물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형태로 정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설명해 준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가 소위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오 교수님 OECD 아닙니까? 네. OECD 평균과 비교해봐도 많이 떨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네. 정말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숫자 자체만 봐도 말이죠. 네, 숫자 자체만 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제 정말 백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효과가 없는가, 그리고 왜 안 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본다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많은 대책들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가 될 준비를 할 때 금전만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부모로서 이 아이가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많은 것을 할 때 사실 OECD의 많은 국가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고 아이의 미래가 이제 밝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의 관심이, 아빠의 관심이 조금만 소홀해도 아이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을 계속 겪어야 한다면 많은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 고령화 경험을 하다가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네.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미래가 행복하다는 그러한 희망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니까 우리처럼 떨어졌다가 반등한 그런 해외 그렇죠. 국가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OECD 국가들, 특히나 이제 서유럽 국가들 요즘 많이 출산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다양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엄마가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면서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국가의 지원, 엄마의 손이 아빠의 손이 좀 덜 가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이제 육아 환경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아이의 미래를 가꿀 수 있는 환경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는 키울 수 있는 환경. 아마 백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처방의 포커스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데 말씀을 두시는 것 같아요. 제 유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도 출산율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인구 소멸이라는 직접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인구 소멸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도 소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까지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성장이 이제 멈춘다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 가용한 모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네.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잠재 성장률 아래에 있다라고 예. 보죠. 그런데 인구 감소하는 게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데 노동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인구라는 것이 또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즉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풀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의 향상도 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요. 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에 투자할 그런 유인도 줄어들게 되고 네. 여러모로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즉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잠재적인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경로가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의 경제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따라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이제 정책을 꾸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백 소장님이나 이제 오정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동안에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현금 지원의 형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금 지원이라는 것도 주로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 뭐 출산을 했을 때 뭐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린이집, 뭐 이제 유치원의 보육비나 학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직접적인 출산과 양육의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러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까 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유는 이 사람들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다 다른데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일률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그동안 현금 지원을 막대하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한테 효과가 있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최상위 소득계층에는 효과가 없었고요. 소득 순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가구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소득 상위 20%에서 40% 구간에만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계층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나왔거든요. 소득 상위 계층의 효과가 있었다. 소득 20%에서 40% 사이.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 소득 계층은 사실 현금 지원 소규모로 해줬다고 해서 이것 무의미하다라고 때문에 보고. 무의미한 건데 문제는 이제 중소득층 내지 저소득층에 이 현금 지원 효과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쪽에 더 효과가 있어야 되는. 예,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출산을 이루지 않는 이유 혹은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이유에 따라서 맞춤식의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인 처방만으로는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없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제대로 재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실증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 진단을 들어보면 우리의 지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정말 줄줄이 백화점처럼 나왔던 이런 대책들이 아예 처음부터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데믹 이후에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혼인 건수가 증가했으면은 출산율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데 이 공식도 지금 말씀하신 진단대로라면 꼭 고지고대로
들어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사고의 틀로 지금 현재 MZ세대를 보고 있다는 그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자로 그걸 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임계점에 와 있어요. 정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혼의 목표가 옛날에는 출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MZ세대들은 동맹이죠. 정서적인 동맹, 네. 그 삶의 동맹을 맺는 관계로 결혼을 많이 하지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안 가요. 근데 수대를 이어야겠다. 이런 예, 게 우리가 이제 아니군요. 종족 보존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배울 때 가정의 기능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그 얘기는 정말 우리 뇌 속에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동맹인데 경제적 동맹, 정서적 동맹 이런 동맹 부분을 맺고 이 세대들의 그 인간관계의 그 특징은 수평적인 관계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는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들한테 부모들은 봉양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대들은 내 밑에 있는 그 자식들을 책임질 자신도 없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회의 흐름이 자연재해라든지 사고, 사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왜 고생을 시켜? 그냥 내 대해서 끝내겠다. 그래서 이 고생과 고통과 불안에 대해서 되게 거부적이고 그 부분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 거, 그걸 보면서 나로 끝내겠다가 상당히 많아요. 미래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네. 결혼이 출산으로는 연결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부들 중에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예 계획 자체, 출산 계획 자체를 잡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늘어나는 것도 비슷한 연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결혼과 그러니까 그 출산을 이제 연계는 이미 많이 약해졌고요. 앞으로 이제 혼인을 전제로 아이를 낳아서 출산율이 변화한다는 그 인식은 이제는 이제 어찌 보면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어떤 혼인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지금도 이제 혼인 외 출생 아이에 대해서는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많은 국가에서 특히 이제 선진국 우리는 이제 선진국형의 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인구 구성을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혼인 건수와 그렇게 연결을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혼인과 상관없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축복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또는 혼인 외로 아이를 갖더라도 아이는 소중하게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회적인 지원이 오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을 위해서 그 출산 가정, 그 가구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외에 아이를 갖게 된 그 또 미혼모도 많이 있고요. 미혼부도 네.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적 정서에서 가정을 벗어나서 아이를 갖는 것은 안 되고 막아야 되고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출산과 앞으로의 미래 세대와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랑 교집합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혼이 곧 출산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법을 진짜 달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만 쏟아부는 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저출산 고령업위원회에서 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1위가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였어요.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사실 경제적 부담에 우리가 늘 알고 있었는데 소득 양극화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에서 좀 놀랐거든요.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득 양극화 혹은 우리가 이제 소득 불평등도가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거하고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소득 이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의 이동성이요. 예, 자본의 이동할 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소득의 이동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인이 소득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이게 분포가 쫙 있으면 네. 여기에서 나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지 그 가능성이 바로 소득의 이동성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양극화가 되면
결국에 소득이 이 왼쪽 끝에 있는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 계층으로 갑자기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득의 이동성이 그래서 이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고 소득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소득 이동성이 낮아진 이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주 소득 상위 계층에 있다면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게 없겠죠. 그리고 소득 이동성이 낮다는 것은 그냥 개인의 소득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비교했을 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소득 사회 계층적인 위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 이동성이 낮아지게 되면 그 기대 자체가 기대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상위 계층에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자녀도 잘 살 거고 상위 계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만약에 중위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이라도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소득 이동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소득 불평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소득 이동성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소득 이동성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2010년 이후로 이제 봤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소득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청년들의 인식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22년에 한국은행에서 20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자녀 세대가 본인보다 더 사회 계층적인 그런 지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네. 70% 가까이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한 60%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도 고착화되고 자녀 세대가 나보다 나아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출산을 할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자식을 낳아서 그냥 단순히 출산이나 이제 양육과 관련된 비용만 들여서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가치까지 고려를 해서 출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경제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모형화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자식이 살아갈 세상에서 소득 계층이 좀 나아질,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 굳이 내가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안 좋은 삶을 물려주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득 양극화가 출산율을 또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적으로 따져보면 소득 양극화가 결국 출산에 대한 심리를 다 꺼트려버리는 결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군요. 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 교수님 얘기하신 이제 소득의 이동성 부분이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위 계층은 그 자리에서 이동을 안 하려고 내가 누린 거를 내 자녀들도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낮아진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싫고 그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위 계층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경제가 행복 지수랑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 아이는 그 경제적으로 내가 행복할 미래를 보여줄 수가 없어.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자체도 이렇게 이제 그 그 성장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고생의 구렁텅이에 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책을 펼 때 과거에 이제 잣대로 이제 정책을 편 것처럼 미래 사회를 보여줄 적에 과거에 있던 사회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축소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네. 그러한 사회가 됐을 때의 가능성, 이러한 대책이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예, 아까 유 교수님도 또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 이동성은 좀 낮아지는 경향은 모든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네. 사실 이 소득 이동성을 뭐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긴 참 힘들 텐데요.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계층이 더 나빠진다는 좀 절망하는 그러한 마음만이라도 좀 위안을 받고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유지만 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아이를 안 갖는 거에 대해서 뭐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어찌 보면 책임감 때문에 네. 태어난 아이에게 내가 정말 안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망설이는 부부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피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나의 지금 삶이 네. 더 나빠진다는 것을 나의 삶이 꼭 나빠지진 않는다,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주 좋아질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는 이제는 이제 경제가 발전한 사회에서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영국 BBC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씁쓸하죠. 그런데 원인을 집은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교육비라는 문제점을 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교육비, 뭐 부모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정말 부담이 큰 사교육비가 아이를 낳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교육비도 사실 경제적 문제니까요. 경제적 부담이 꽤 큽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죠. 이게 굉장히 네.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아이를 뭐 다른 아이들하고 평균적으로 뭐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네. 출산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될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 이동성이나 소득 불평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교육비라는 것은 결국에 자녀의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그 인적 자본에 왜 투자를 하느냐?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중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성과를 보려면 인적 자본이 있어야지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소득이라든지 사회 계층적인 지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도 만약에 이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애 셋 낳을 거 둘 낳고 둘 낳을 거 그냥 하나 낳아서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부담해서 키우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사다리라고 얘기하죠. 이 소득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 환경은 좋지 않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하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교육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소득 이동성이 낮은 것이 이제 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그냥 단순히 지금 돈이 많이 드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걸 통해서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좋은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으면 소득 이동성이 높으면 여기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 돈은 많이 들여도 이게 불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아예 그냥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교육비 부담이 그냥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와 자신의 그 세대 간의 소득 이동성과 연결지어지면서 굉장히 출산율을 낮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우울해지긴 하는데 네, 말씀하시죠. 사실 이 교수님. 사교육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미친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좋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사교육을 위해서 또 엄마들 네트워크, 뭐 부모님 네트워크 또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부모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네.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좀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한 예. 유럽 친구가 유럽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은 이제 출산율이 훨씬 높아졌죠. 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키울 때 많은 사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사교육이 우리처럼 그렇게 소득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리고 거의 뭐 80%를 차지하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이제 한번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희 나라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소득의 절반, 우리 뭐 절반보다 더 하는 집도 많거든요. 네. 소득의 절반이 아이들 학원비에 들어가는데 맞냐? 그래서 그런 집 많다 했더니 나는 그럼 애 안 낳겠다. 그 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외국에서의 사교육은 우리 같이 그렇게 이제 많은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동원한다기보다는 뭐 지역 사회 어떤 클럽이라든가 아이들이 행복한 것을 찾아주는 그러한 사교육이지. 똑같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부모가 아이에게 좀 사교육을 찾아주면서도 아이가 즐거워해서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아이가 즐겁다기보다는 극기하면서 좀 이겨내라는 그리고 부모도 극기하고 아이도 극기하면서 또 미래는 불확실한 이러한 사교육으로 가고 있어서 그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교육 정말 힘든 그러한 과정이다 보입니다. 네,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사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교육이 아니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제시한 거는 교육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연예인이 되겠다. 그쪽으로 이제 두 갈래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그 교육의 물리적인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교육에서 액티비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개인이 성장할 통로를 찾지 못하게 되고 부모들도 모르고 그리고 인성교육 부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경제동물로 만드는데 뭔가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교육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교육의 기반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초기부터 부모는 그렇더라도 아이 스스로 방향을 지어서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삶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기회를 경험하게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교육에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하고 있어요. 애들조차도 누구는 어디 좋은 데 간다더라. 네.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도 이미 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교육과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정부가 또 내놓은 게 이런 게 늘봄학교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늘봄학교. 이걸 통해서 이제 저학년까지긴 하지만 좀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이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좀 확고하게 덜어주겠다라고 이제 늘봄학교가 나왔는데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늘봄학교. 이 늘봄학교가 저출산 문제 해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늘봄학교라는 게 돌봄하고 이제 방과후학교를 합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개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제 학원에 보내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아이들의 인적 자본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문제는 왜 이걸 도입을 했냐? 아이를 맡기기가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 좀 높이겠다는 의도로 이런 거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아주는 거가 당장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부모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이제 노동 경제학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녀들의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능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뭐 탄력 근무라든지 아니면 단축 근무라든지 아니면은 주 탄력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이런 것들을 다 확립을 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재원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는 이렇게라도 하라는 그런 약간 이제 임시 방편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 놀봄학교에서 이제 오래 머물게 되면 당장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일찍 퇴근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놀봄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항상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어서 나는 계속해서 뭐 출산을 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한계에 있는 정말 늘봄 학교만 있었으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못 낳았다. 이런 사람들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이제 작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보기는 한계는 어렵죠. 분명히 예, 있다.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좋은 시도라고 보이고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누가 담당하는가 뭐 책임 떠넘기기 굉장히 이제 갈등같이 이제 비춰지고는 있지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네.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 항상 쫓아다니면서 케어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꼭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도로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아이를 누군가 좀 볼 수 있었다면, 봐주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것이 굉장히 아쉽고 그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그러니까 출산을 기피한다거나 굉장히 하나를 낳으면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안 가져야 된다는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도 많은데 이 늘봄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돌봄이 활성화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부모가 불안한 어린 아이 에 대해서는 조금씩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이제 늘봄학교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네. 이미 시작을 하면서 점차 나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학원의 수준으로 어떠한 뭐 사교육까지 받지는 못하더라도 네.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찾아주는 그러한 방과 후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아마도 우리 이제 부모의 그 기대, 아이를 위한 그 부모의 어떤 미래 지향도 항상 공부를 잘하고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특기를 찾아주고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찾아주는 것에 또 초점을 두는 부모들도 많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에서 네. 좋은 시도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굉장히 이제 좀 엉성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러한 주제라고 보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네, 제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은 아닌데 최악은 피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도를 영원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징검다리 제도라고 보고 이 제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애 키우는 과정에는 서포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출산도 중요한데 낳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거든요. 네. 이 낳은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제 진짜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초등학교 가면 더 겁이 나요. 육아에 그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큰 혜택일 것 같아. 아이를 보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의 의미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지속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를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돼요. 내가 이 오랜 시간에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안전하고 편안했는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집에 오래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외부에 많이 있을 때 아이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크고 또 그 사이에 일찍 가는 애, 늦게 가는 애 그 편차의 심리적인 편차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물리적 환경이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고 부모도 늘본 교실이 있으니까 나는 좀 자유롭게 놀아도 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주의 깊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좀 놀아도 되죠. 놀면 어떻습니까? 놀라고 있는 건데. 항상 이 늘봄 대책 같은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대책 자체는 화려하지만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사실 득보다 실이 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용두사미로 끝나는 대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늘봄 학교도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평가가 아마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게 그러면 부모들이 좀 육아라는 측면에서 혹은 개인적인 어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우리가 OECD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 얘기는 결국 이런 제도들을 대기업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제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기업 비중이 낮은 게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저출산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상당히 이제 낮은 건 우리나라의 대기업 수가 좀 작기 때문인데요. 이 대기업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소득이 좀 높은 일자리고 또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죠. 그래서 네. 혼인율이나 이제 출산율에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살펴볼 때 이 안정적인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혼인율도 더 높고 출산율도 더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런 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네. 따라서 대기업 일자리가 좀 더 많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이나 이제 혼인이 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안정적인 소득이 높은 일자리로서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축근무라든지 탄력근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거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도입할 여지도 더 많은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최근같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기업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중소기업까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대기업의 수를 늘리는 어떤 다른 정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최근에 이런 것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에게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자녀에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실증 결과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주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과연 모든 소득에 해당되는 가구들에게 다 효과적인 방법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는데 소득은 당연히 따라서 줄겠죠. 예. 소득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 정책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출산과 양육을 통한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클 텐데 문제는 근무 시간을 줄이면 소득도 당연히 줄 가능성이 큰데 소득 상위 계층은 그것이 큰 타격이 없을 수 있겠지만 소득이 좀 낮은 계층에서는 투잡, 쓰리잡을 해서 오히려 다른 잡을 더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렇다면 반드시 이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는 것이 어느 한 가지 정책이 모든 계층에 다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주사일제로 만약에 바꿨는데 그만큼 소득이 줄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고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대기업에 포커스를 맞는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상황엔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대기업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일반 기업이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가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중견기업의 사이즈를 업시킬 수 있는 지금 조건은 현행 조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견기업에서는 인력풀의 문제 때문에 그 유휴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중견기업의 사이즈를 키워서 최대한 중견기업에서도 대기업 못지않은 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배제되는 거가 1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이 가장 노동 시간이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은 노동한 만큼의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기업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진짜 그 진퇴양난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 1인 기업을 좀 조합을 만들어서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는 조합을 만들어주는 그 가이드를 해주는 거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유연근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사실 유연근무가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좀 더 시간을 많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여지가 있어서 참 바람직한데 아까 유 교수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이 투잡 소득이 중요한 거. 예, 투잡 쓰리잡으로 갈 수 네. 있어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유연근무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주 4일 근무 얘기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급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예측 가능한 그 소득이 계속 올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정규직 이랬을 때는 풀타임 잡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주당 몇 시간 이상의. 근데 사실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좀 선진 사례에서 보면은 주 3일만 나가는 그러한 이제 정규직도 있고요. 네. 근무 시간 자체가 처음에 계약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유연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급여가 적어서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일과 가정을 좀 양립하고자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소득을 거두면서도 나의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풀타임 잡이라는 것이 정규직이고 그리고 시간을 적게 쓰면은 이제 계약직 뭐 시간제에서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가는 하죠. 이러한 좀 시스템도 작은 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작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서 찾아가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가사의 도우미가 좀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 준비 중이고 또 이게 문제가 이게 월급이 최저시급 적용하면 200만 원가량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지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0만 원을 한 가정에서 부담을 해서 가사 도우미를 채용을 한다. 이게 과연 현실에 맞을까? 하지만 가사 도우미가 있으면 분명히 네,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저런 셈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간단히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이 가사 도우미 외국 가사 도우미를 들여오는데 그거를 어느 대상에게 도움을 줄 건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 안 정해졌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월 수입이 200에서 300인 가정, 그 가정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원인이 가장 영향이 많은 계층이에요. 네. 근데 그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쓰라고 그래요. 근데 2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못 쓰죠. 그렇죠. 저는 이 외국 가사 도우미를 들여올 때도 도와줄 층을 좀 정해놓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특히 월 수입이 200에서 300인 가정 그 부분은 그 대상들은 절실한데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취지에는 그래도 공감을 하고 예, 예. 계시는군요. 가사 도우미에 관해서 의견 또 네, 여쭙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논쟁이었고 지금도 이제 급여 뭐 200만 원 이상씩 주면서 어떻게 이제 중산층에서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느냐라고 네. 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일반 중산층의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외국인이고 내국인과 다르니 어떤 임금을 좀 차별화하자, 차별화하자. 차등직을 하자. 현실적이다. 또 외국도 그런 경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급여를 내국인과 차별화해서 최저시급을 낮춘다는 건 현재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 그 제도 자체를 근간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작업이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지금 외국인이란 이유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가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것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네.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의 어떤 구분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을 차등한다는 것은 이제 법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도입 그 외국 인력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이제 급여를 이제 낮추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책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계속 돌고 있는데 네. 사실 국가에 따라서 이제 최저 시급에 대한 그 규정이 조금씩은 달라요. 예컨대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임금에 대해서 어떤 그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고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겠죠.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하면 이제 그것은 내국인과 맞춰져야 되는데 국가에 따라서는 또 이제 그 최저 시급이 그러니까 네. 일괄이 아니라 어떤 직종에 따라서 음. 즉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렇게 차등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국인 이제 가사 도우미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은 외국인이 주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그 직종 이것을 직종별로 차등 임금을 이제 도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 시스템으로 갑자기 외국인 급여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혜미 교수님한테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세금 문제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저출산세 2026년부터 도입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500원씩 이제 국민들한테 저출산세를 받아서 이거를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 시작을 했지만 유럽 각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더니 이름은 좀 달라요. 뭐 싱글세도 있고요. 뭐 저출산세 이름은 다른데 어쨌든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하겠다라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 굉장히 흡 심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뭐- 많이 도입한다면 예, 모든 사회 문제가 사실은 항상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출산 문제만큼 사회적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이슈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런 대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따라서 저출산세보다는 아무튼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을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냥 섣불리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세 저항이 부딪혀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저희가 그동안 많은 그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결과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